전라북도 익산의 작은 단층집. 새벽 대여섯 시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김떡순 할머니의 일과입니다.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여전히 곱고 움직임은 분주했죠. 할머니의 집은 깨끗했지만 어디 하나 화려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는 김떡순 이름 아래 삼성전자 주주총회 초대장이 꽂혀 있었어요. 또 와불었네. 이런데 올 시간이 어디 있다고. 김떡순 할머니는 편지를 한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굵고 투박했지만 돈을 세는 손놀림만큼은 정확했어요. 오늘따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고 작은 보자기에 동전 뭉치를 싸 넣었어요. 보자기 한쪽에는 낡은 금반지 하나가 조심스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고 간 유일한 선물이죠. 이 반지는 할머니에게 행운의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비서 양반, 나도 혼자서 할 수 있어. 염려 말고 병원에서 좀 더 쉬어. 전화기를 내려놓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25해 동안 할머니의 모든 금융 업무를 도맡아 하던 정비서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남편이 남기고 간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 상속세 3차 납부 기한이었죠. 내가 익산에서 강남까지 가는 것도 큰일인데 세금 납부까지 혼자 해야 한다니. 할머니는 생각만으로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고단한 일을 해오며 어려움을 이겨온 그녀였기에 이번에도 묵묵히 해내리라 다짐했어요. 할머니는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삼성전자에 알려지지 않은 대주주였지만 여전히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아끼는 검소한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힘겹게 이어온 삶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요. 김떡순 할머니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비서 없이 해내야 할 오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이번에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김떡순 할머니는 처음 보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방향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묻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스마트폰만 보며 바쁘게 걸어갔죠. 결국 지도 앱이 설치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위치를 찾았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10분을 더 걸어 드디어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가 할머니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죠. 어서 오세요. 번호표부터 뽑아주세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김떡순 할머니는 번호표 기계 앞에 서서 당황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메뉴가 있었고 할머니는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뒤에 서 있던 회사원이 도와주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네라고 말했어요. 번호표를 들고 대기석에 앉아 정장 차림의 남녀. 고객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낡은 옷과 보자기는 더욱 눈에 띄었죠. 드디어 창구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상속세 납부하러 왔어요. 남편이 남긴 강남 땅. 그게 3차 납부일이라 직접 왔네.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자 여러 동전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전들이 테이블 위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창구 직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할머니, 요즘 누가 동전으로 와요? 기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자녀분이나 손자분이 대신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굽히지 않고 말했어요. 돈은 돈이야. 10원이든 1000만원이든 같은 돈이지.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것들이니 내가 직접 해야지. 할머니는 정확히 10,2,895원까지 맞춰온 동전들을 정리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서류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신분증과 통장도 같이 주시고요. 김떡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쓰는 동안
뒤에 줄 선 고객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통장을 내밀자 직원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통장은 전산 처리가 안 돼요. 너무 오래된 통장이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묵묵히 새 통장 발급 신청서도 작성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져 갔습니다. 창구 앞에서 세 번째 서류를 작성하는 김덕순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글씨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창구 직원은 시계를 슬쩍 보며 다음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할머니의 느린 움직임에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좀 서두르시면 안 될까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 모두 할머니를 향해 짜증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할머니를 더욱 위축시켰죠. 죄송해요. 이 늙은이가 방해가 되는구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평생 살아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겨우 다 작성하고 창구 직원에게 내밀자 직원은 빠르게 확인하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소란에 우편번호를 안 쓰셨네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김덕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펜을 들어 흐릿한 시력으로 작은 글씨들을 확인하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옆 창구의 직원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도와드리지 그래. 고객이 불편해하시는데. 하지만 할머니를 담당한 직원은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금 납부 같은 건 손자나 자식한테 맡기지 그러셨어요?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편하실 텐데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 순간 서글픔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오며 고난을 이겨낸 여인의 독백이었죠. 옆에 있던 고객들 중 일부는 할머니의 그 말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마침내 모든 서류 작성을 마친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동전들을 꺼내 차곡차곡 탁자 위에 정리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20장, 100원짜리 60장, 50원짜리 37장, 10원짜리 25장.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추기 위해 동전을 하나하나 세는 할머니의 모습은 묵직한 감동을 전했어요. 이거 내가 아껴 모은 돈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직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기계적으로 동전을 세기 시작했지만 그 많은 동전을 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동전을 받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은 혹시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이체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 동전 하나하나가 평생 아껴 모은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직접 세고 직접 납부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죠.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 세금은 성실히 내야 하는 거니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박정우였어요. 그는 할머니와 직원 사이의 상황을 주시하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지점장은 천천히 할머니가 있는 창구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나이는 46, 강남 지점의 최연소 지점장이었어요. 평소처럼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박정우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지점장님. 이 고객님께서 상속세를 동전으로 납부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통장도 너무 오래돼서 전산 처리가 안 되고. 직원의 말을 듣던 박정우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에 머물렀어요. 할머니의 투박한 손, 그리고 그 손등에 있는 작은 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보자기를 정리하는 동안 그 안에 있던 낡은 금반지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박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강인했어요. 박정우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과거에 서울역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덕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IMF 때 서울역 앞에서 작은 가게를 했었지. 어떻게 알았소? 박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98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휘청이던 그 시절. 16살이었던 박정우는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봤었죠. 할머니, 저는 박정우입니다. 25해 전 할머니 국밥집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박정우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표정도 변했어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박정우, 그 어린 학생이 너였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한 후 어머니는 어린 박정우를 데리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의지한 곳이 바로 김덕순 할머니의 국밥집이었어요. 할머니,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밥을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죠. 세상이 널 버린 것 같아도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요. 주변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국밥집 뒤편 작은 방을 내어주셨죠. 어머니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3달 동안 저희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오래된 기억 속에서 어린 박정우와 그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국밥집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 할머니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리에 나앉은 모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 내가 해준 것은 별거 아니었어.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을 뿐이지. 할머니의 말에 박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져 정장 바지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보자기 속 금반지가 다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 혹시 그때 그 금반지인가요? 할머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보자기 속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낡고 작은 금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반지는 내 남편이 준 유일한 선물이었어. 원래는 2개였는데 하나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에 냈지. 박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998년 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금 모으기 운동. 그날 16살 박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할머니, 혹시 그날 서울역 광장에서 첫 번째로 금반지를 내신 분이 할머니셨나요? 김덕순 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오래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듯 했어요. 그랬지. 그날 아침 뉴스에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가진 게 그 반지밖에 없었어. 남편이 준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인의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들은 박정우는 갑자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직원들과 고객들이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한 직원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IMF 때 이분 가게에서 숙식을 제공받았고 저는 이분의 국밥을 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금 모으기 운동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첫 번째로 금반지를 낸 분입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그날 할머니께서 금반지를 내시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날 작은 금목걸이를 기부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어요. 그저 나라가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죠. 일어나게, 젊은이.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었어. 그때는 모두가 어려웠고 서로 도울 수밖에 없었지.
할머니의 말에도 박정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금 전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던 직원들과 고객들이 이제는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오늘 이 은행의 지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IMF 시절 모두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왔기에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은행 로비에 있던 중년의 고객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IMF를 겪었던 세대였죠. 저도 그 금모으기 운동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금목걸이 내놓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고객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기억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회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던 창구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김덕순 할머니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사과를 받을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것뿐이었죠. 괜찮아요.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 차이일 뿐이지. 나도 이렇게 동전으로 가져온 것이 불편을 줬을 수도 있고.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동전들은 이제 더 이상 귀찮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삶의 흔적으로 보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연세 지긋한 고객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분 역시 IMF를 겪었던 세대였죠. 저도 그때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제 아내의 결혼 반지를 냈었죠. 처음에는 아내가 많이 섭섭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고객의 말에 또 다른 고객이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저희 집은 금이 없어서 외국어 학원을 다니던 딸아이의 영어 사전을 팔아 기부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게 은행 로비는 IMF 시절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따뜻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박정우 지점장은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주름진 손에는 평생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박정우는 할머니를 은행의 가장 안쪽에 있는 프라이빗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보통 VIP 고객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정우의 진심 어린 안내에 따랐어요. 프라이빗 창구의 소파에 앉아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옷과 주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대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와 새로 합류한 직원들의 따뜻한 대우에 그녀의 긴장은 조금씩 풀려갔어요.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금융 업무도요. 박정우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 잘해왔는데. 하지만 박정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혼자 잘해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할머니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비서를 떠올렸어요. 25해 동안 함께 해온 정비서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않았죠. 맞는 말이야. 정비서도 이제 많이 지쳤을 테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박정우 지점장은 할머니의 모든 입금 절차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귀찮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할머니, 이 동전들은 정확히 12,895원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장사하며 살았으니 돈 세는 건 내 특기지. 10원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으니까. 박정우는 공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IMF를 겪으며 돈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은 세대였죠. 앞으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불편하신 일은 모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요. 그게 내 습관이요. 그래도 가끔 찾아와 얼굴 보는 건 좋겠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박정우는 직접 로비까지 안내했어요. 로비의 직원들과 고객들은 모두 할머니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괜찮아. 난 지하철 타는 게 좋아. 사람 구경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할머니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당당했어요.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걸음에는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할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IMF 시절의 기억, 할머니의 도움, 그리고 오늘의 재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느껴졌죠. 오늘 직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고객의 가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진 돈의 액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처음 대했던 창구 직원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묻어났어요. 앞으로 우리 지점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것이 김덕순 할머니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날 이후 강남 지점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박정우는 개인적으로 익산의 할머니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익산행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떠올리며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머물렀어요. 자신이 25해 전에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익산의 작은 국밥집, 새벽부터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덕순 할머니는 삼성전자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25년 전 서울역 앞에서 운영하던 국밥집을 익산에서 다시 열었어요. 국밥집은 크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손맛을 아는 단골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할매, 오늘도 육개장 맛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단골 손님의 질문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 육수를 직접 우렸어요. 비결은 정성이요. 내 밥 먹는 사람들 생각하며 한 그릇 정성껏 만드는 것밖에 없어. 국밥집 한쪽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1998년 금모으기 운동 1호 기부자 서울역 광장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죠. 그날 그 금반지 하나 누군가에겐 생명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으로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은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박정우 지점장과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삶이란 참 신기한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박정우 지점장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를 마치 친아들처럼 대했어요. 박정우는 할머니의 금융 관리를 도우면서도 그녀의 자립심을 존중했죠. 할머니,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정우의 말에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갚는 길이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 오늘도 국밥집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장사 잘 되시나요? 박정우가 예정에 없던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IMF 때 어머니가 내신 금목걸이를 다시 반지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어요. 그건 내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인데. 하지만 박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반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받아들여 자신의 금반지 옆에 나란히 끼웠어요. 두 개의 반지가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빛났죠. 마치 끊어졌던 인연의 고리가 다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10원이 모여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법이요.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은 국밥집의 따뜻한 김과 함께 공간을 채웠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묘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는 가운데 김미라는 여전히 딸의 관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26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소희. 지난 한 달간 병마와 싸우던 딸의 마지막 모습이 미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여보, 이제 그만 가야 해요. 남편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딸을 떠나보낼 수 있단 말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밥 먹자며 부엌으로 뛰어오던 소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라는 마지막으로 관 속의 딸을 확인했어요.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소희의 얼굴.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차가운 이마를 어루만졌죠. 소희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소희를 배웅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우리 예쁜 소희가 이렇게 일찍 떠나다니라고 중얼거렸고,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챙기고 있었죠. 진수 역시 남자라고 해서 슬픔이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딸바보였던 그는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화장터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딸 없는 집이 이렇게 낯설고 적막할 줄 몰랐어요. 소희가 쓰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진수는 오늘 하루는 좀 쉬어요라며 미란을 방으로 데려갔지만 미란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미란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미 방에서 잠들었고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미라는 소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지금이라도 엄마 왜 울어? 라고 말을 걸어올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소희는 25번째 생일날 찍은 것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거실의 온도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미라는 얇은 가디건을 더 여미며 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소희가 어렸을 때부터 아플 때마다 엄마 품에서 응석을 부리던 모습,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매일 안부 전화를 걸던 착한 딸이었죠.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엄마 오늘 뭐 했어? 하며 안부를 물어보던 따뜻한 딸이었어요. 그런 소희가 이제 영원히 없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 소희와 함께 즐겨보던 드라마가 재방송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혼자 보니 너무 허전했습니다. 소희는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 저 남자 배우 진짜 멋있지 않아? 하며 제잘거리곤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수다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미란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똑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미라는 고개를 들고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아마 늦게나마 조문을 온 지인이겠거니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현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노크 소리가 뭔가 절박하고 간절했거든요. 평소 방문객들의 노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는 대답 대신 더욱 간절한 노크 소리만 들려왔죠.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미란이 이모예요 하며 대답했을 텐데 이 침묵이 왠지 불안했죠. 혹시 소희의 장례식 소식을 듣고 온 누군가일까 싶어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딸 소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그 딸이 지금 미란의 눈앞에 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미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기댔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소희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죠. 엄마.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도망쳐 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엄마, 저 안 죽었어요. 미라는 딸을 집 안으로 데려와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소희야, 정말 너 맞지? 엄마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미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저예요. 진짜 소희예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 장례식장에서 관 속의 소희를 직접 확인했거든요. 차가운 이마를 만졌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소희야, 그럼 오늘 장례식은 뭐였니? 관 속에 누가 있었던 거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납치당해 있었어요. 소희의 고백에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납치? 무슨 소리니? 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잖아. 미란이 당황하며 물었죠. 아니에요, 엄마.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끌고 갔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이 제게 말하길 저를 대신할 누군가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소희의 증언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장례식에서 본 건 누구였다는 거니? 소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고 저인 것처럼 꾸몄어요.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 방에서 잠들어 있던 진수가 물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여보, 누구랑 얘기하고. 진수는 소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희?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봤죠. 아빠. 소희가 일어나 진수에게 달려갔지만 진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소희는 오늘 아침에.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란이 서둘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소희가 납치당했었대요. 장례식의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진수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과 불안이 더 컸어요. 그럴 리가 없어. 병원에서 확인했잖아. 진수가 중얼거렸어요. 소희는 아버지의 반응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소희예요. 왜 그렇게 말해요? 미란도 남편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딸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진수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여보,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미란이 물었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큰 기적이 일어난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진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미란과 소희는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희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미란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오는 길에 검은 승용차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았어요. 그리고 2명의 남자가 나와서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웠죠. 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컨테이너 같은 곳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도 없고 문도 밖에서 잠겨 있었죠. 미라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우리 소희를 어떻게. 하지만 소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들이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 이름, 나이, 심지어 엄마 아빠 이름까지요. 그게 무슨 뜻이니? 미란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소희의 증언은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획이라니.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야?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미리 준비해뒀다는 게 말이 돼요? 소희의 말이 맞았어요. 이런 정교한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럼 너는 어떻게 도망쳤니? 미란이 궁금해했어요. 소희는 오늘 오후에 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컨테이너 문이 잠금 장치가 고장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쳤죠. 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서 집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로 왔어요. 소희야, 정말 내가 맞니? 진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희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아빠,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진수는 당황한 듯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래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딸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평소라면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보,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란이 제안했어요. 소희를 납치한 범인들을 잡아야죠. 하지만 진수는 아직 이르지 않나. 좀 더 생각해보자며 미적거렸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반응이 점점 더 이해되지 않았어요. 소희도 아버지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빠, 저를 납치한 사람들을 잡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신고를 망설이세요? 소희의 말에 진수는 더욱 당황한 듯 알겠다. 내일 아침에 신고하자며 자리를 피했어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소희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쁨과 함께 어젯밤 진수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희야, 밥 많이 먹어. 얼마나 고생했을까. 미란이 딸의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며 말했어요.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라고 말하면서도 소희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미라는 이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냉담한 걸까요? 소희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미라는 진수의 행동을 되짚어봤어요. 어젯밤 소희가 나타났을 때 진수의 첫 반응을 떠올려 보니 기쁨보다는 당황이 더 컸었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 신고를 자꾸 미루려고 했던 것도 수상했죠. 미라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수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 진수는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 책상 서랍에 보관했거든요.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회사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서랍 맨 아래 숨겨져 있던 봉투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이게 뭐지? 미란이 중얼거리며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그 밑에 있던 메모지에 적힌 내용이 미란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김소의 처리 완료 마이너스 남은 금액. 미란은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리 완료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진수가 소희의 납치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건 진수의 회사 부채 현황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출금만 해도 10몇억 원이 넘었고 이자 연체로 인해 곧 법적 조치가 들어올 상황이었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미라는 남편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이었어요. 소희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생명보험이었는데 가입 시기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10억 원이 넘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보험을?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회사 부도 위기, 갑작스러운 고액 보험 가입, 그리고 어젯밤 소희가 나타났을 때의 당황한 반응까지. 미라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진수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희의 죽음을 조작했다는 건 아니겠죠? 엄마, 뭐 하세요? 샤워를 마친 소희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미라는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며 아무것도 아니야, 소희야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딸을 위험에 빠뜨린 범인이 정말 남편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미라는 소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진수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 신중하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수가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소희야, 아빠 왔다. 진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소희는 여전히 아버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 때문이었죠. 미라는 오늘 오전에 발견한 증거들 때문에 남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떠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미란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수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괜찮아, 별일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서류를 봤거든요. 정말요? 혹시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질문에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진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미라는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보험 가입한 건 왜 말 안 했어요? 2달 전에 10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제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건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진수가 변명을 늘어놓자 미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서재에서 현금 다발도 봤어요. 김소의 처리 완료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요. 이게 뭔가요? 진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설마 제 납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소희야. 그게 아니야. 진수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요. 회사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서류도 봤어요. 보험금 때문에 우리 딸을. 미라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10몇억 빚의 이자까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 진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란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소희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친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 진수가 변명했지만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는 뭐예요? 저 대신 죽은 그 사람은요? 소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어. 나는 몰랐어. 하지만 누구도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어요. 미라는 남편을 보며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어떻게 친딸에게 이런 짓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향해 아빠, 저는 이제 아빠의 딸이 아니에요. 영원히 용서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미란도 진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미란과 소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고백을 들은 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엄마, 정말 신고하는 게 맞죠? 소희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연하지.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라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모녀는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납치와 보험금 사기, 그리고 살인까지.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해요. 미라는 오늘 오전에 발견한 서류들과 현금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형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증거들이네요. 하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제가 납치되어 있을 때 아빠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미란이 놀라며 정말 확실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안 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 아빠 목소리였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니? 미란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소희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처리는 언제쯤 가능하냐고도 물어봤고요. 미라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증언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죠. 혹시 녹음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미란이 아쉬워하자 소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실은 제가 핸드폰을 숨겨뒀어요. 소희가 주머니에서 작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납치당하기 전에 미리 녹음 앱을 켜뒀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미라는 딸의 기지에 감탄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진수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라. 소희는 완전히 사라져야 해. 보험금 처리는 최대한 빨리 해달라. 진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집 앞에 도착한 모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가 여러 명의 남자들과 함께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들이 소희를 납치했던 사람들 같아요. 소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진수가 모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소희야, 미란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경찰에 신고한 건 취소하고. 하지만 미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진수가 손짓하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 미리 형사에게 연락해뒀던 것이었죠. 도망쳐야 해. 진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포위했고 진수와 공범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김소희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소희의 기지로 모든 범죄가 밝혀진 것이었어요. 미라는 딸을 꼭 안으며 정말 잘했어. 소희야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가 끝난 후 미란과 소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와 공범들이 체포되면서 드디어 안전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족이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소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딸을 안으며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모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엄마,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저도 납치되어 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소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꼭 살아서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소희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답했어요. 며칠 후 담당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수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보험금 사기와 납치 교사,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모든 죄목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형사는 또한 소희 대신 죽은 여성의 신원도 밝혀졌다고 알려줬어요. 가족이 없는 홈리스 여성이었는데 범인들이 돈을 주고 이용한 것 같습니다. 미라는 그 여성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가족 문제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분을 위한 추도식이라도 해드려야겠어요. 미란이 소희에게 말하자 소희도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시작됐어요. 미란과 소희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수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진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의 해체라는 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소희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라는 딸을 바라봤어요. 소희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정말 기적이야. 만약 너를 영원히 잃었다면.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엄마를 안으며 엄마 저는 절대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진짜로 엄마를 지킬게요 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진수 없이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엄마,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여기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요. 소희의 제안에 미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번에는 정말로 널 지킬게 미란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모녀는 걸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 행복할 거예요.